1967년도 대통령 연두교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볼 내용은 농업에 대한 겁니다. 농업하면은 우리 생활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죠.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기로 합시다. 정부는 중농 정책과 농촌 근대화 운동의 근본 목적이 농가의 소득 향상에 있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우리 농업을 생계 위주의 농업으로부터 소득과 영리를 목표로 한 농업으로 발전시켜야 하겠다는 것이 그 방침이다. 농업이라는 것이 그저 자급자족 먹고 산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충분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겠다. 이런 뜻이죠. 정부는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농업기본법을 제정하여 이때 이제 농업기본법이라는 것을 제정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농업기본법은 어디 쓰는 것일까? 우리가 법률을 보지 않고도 이 내용에서 그것을 읽어낼 수 있겠죠. 농지를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군요. 이 농업기본법에서 농지를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할 때 융통은 하고 또 그 농토는 농부가 그대로 경작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는 했지만 앞으로 정부는 더욱 경지정리사업, 간척, 개간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여 보다 생산성이 높은 농지로 개량하는 한편 주산지 조성, 농산물 가공공업의 육성 등으로 농산물의 경제단위 생산과 국제수준 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도모하여 이를 국제시장에 연결시켜 줌으로써 농산물의 풍년, 흉년 또는 계절에 따른 가격의 기복을 축소시켜서 우리 농민들이 보장된 가격에서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 육성할 것이다. 이 풍년,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경제 이론을 보더라도 이 농산품의 경우에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한다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최소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바로 이러한 다방면의 이제 이런 정책들로 나왔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역시 사진 구경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물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땅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모를 심는 것 같기도 한데 모가 보이지 않는다. 모를 심을 땐 보통 줄을 맞춰서 이렇게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또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옆에 설명을 보면 포기마다 손으로 농약이나 비료를 뿌리던 우리의 영농 방법이라고 해서 종래의 영농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비료를 이렇게 일일이 뿌려주고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 그림에 대한 설명도
이것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농약을 뿌리는 장면인 것 같은데 설명을 보기로 합시다. 점차 기구 또는 기계를 쓰는 근대적 영농으로 바뀌고 있다. 보다 편하게 일하고 보다 많이 벌어서 보다 더 잘 살기 위한 길이 바로 농촌 근대화의 길이다. 그런데 이제 이때가 1967년이니까 현대라는 말보다는 근대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거 이렇게 농약통을 쥐고 직접 뿌리는 것을 보면은 이게 그렇게나 발전된 방식인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도 어떤 곳에서는 그 정원 관리 같은 것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뿌리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이것이 그때는 근대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소개할 정도로 그런 것이었구나. 시대가 참 다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기로 하죠. 여기 위에 작은 사진하고 설명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냥 얼핏 보기에도 줄 맞춰진 것은 없죠. 우리가 무슨 그 자연군락 이런 식으로 그 농지가 예전부터 이렇게 역사적으로 계속 편리한 대로 농지를 만들고 해서 형성됐던 그런 그림을 이 그림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그 설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무질서했던 농토는 점점 정리된 농지로 그 모습을 바꿔간다. 그러니까 이 농토의 경계선이 반듯하지 않다. 그냥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 경지정리라고 하는 것이 근대화의 한 그 방편 그런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아래 사진을 보면은 줄이 딱딱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방에 가서 이 평야지대를 보면은 이렇게 된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경지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더 나중의 일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은 금세 떠오르는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강원도를 가봤을 때도 그렇고 또 그 경기도 기차를 타고 간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마치 선을 그어 놓은 것처럼 나뉜 농토를 보면 좀 관심이 있었던 것은 가을이나 이렇게 되면은 그 곡식이 익어가는 속도가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일부러 수채화를 그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색깔이 달랐던 것들, 그런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계속 농업 근대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산업이라는 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즉 그것을 한번 글을 보면서 생각해 보기로 하죠. 우리 농민이 사는 길은 궁극적으로 우리 농민이 만든 농산물을 국제시장에 진출시키는 데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 별거 아닌 문장 한 줄인데 과연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론 그 농촌이나 또 농업이라고 하는 그 산업, 그 내막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현재 우리가 생각하기에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뉴스에서 들었던 것은 정부하고 아주 직결이 돼 있어서 마치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정부가 지주가 되고 농민이 소작농이 되는 것처럼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쌀을 정부가 사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 관리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 농산물을 국제시장에 팔아서 그래서 돈을 벌겠다. 이 아주 단순한 그 논리가 시대가 바뀌기도 했지만 우리는 앉아서 이 농산물을 대부분 소비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농산물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지니고 있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 한국의 농산물을 우리는 사 먹어요 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점점 더 적게 덜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조차도 국산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그 식품의 경우에 국산품이 참 적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 국토가 좁고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농민이 다른 분야의 그 근로자들처럼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생산을 해서 한국 농산물이 세계 시장에 나가서 가장 비싸게 경락이 되고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이 단순한 말, 물론 그 시대는 수출액도 적고 또 뭐 거래하는 농산품의 양도 적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날에는 그 물량이 엄청나니까 대부분 중국이 이것을 독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이 이 농산물 생산에 좀 더 적극적이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합니다. 따라서 우리 농민들이 식량 공급이라는 종래의 좁은 사명의식에서 한 걸음 나아가 공업 원료 작물이나 경제작물을 세계시장에 공급해야 한다는 사명 확대의 의식혁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냥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그런 그 농산물을 기르자 하는 것인데 이제 여기 앞에서 했던 이야기는 기본적인 농산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국산품을 쓰지 못하고 있는 점 그것도 좀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자 이런 이야기고 이제 사진을 보기로 하죠. 이 밑에 사진을 보면은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그냥 그 칸을 쳐놓고 이렇게 식물을 기르고 있는 그런 것이죠. 설명이 있습니다. 촉성 재배 그러면은 빨리 자라게 재배하는 것 이런 것이 되겠죠. 일종의 뭐 속성 재배 비슷한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조장 그런 것의 긍정적인 면이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한겨울에 상치가 파랗게 자란 비닐하우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에서 겨울에도 이런 녹색 채소를 길러낸다. 이제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이거보다도 여기 써놓은 그 표기법이 더 눈에 띕니다. 우리는 상치 이렇게 안 하고 상추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파랗게라는 거를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썼습니다. 파랗게. 현재는 파라에다가 히읗을 붙이고 게, 파랗게 이렇게 하고 발음은 파랗게 이렇게 읽죠. 이 철자법 바르게 쓰는 거 어려워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매번 하나씩 바로 잡으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맞춤법에 맞는 그런 표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죠. 제일 아래쪽의 사진을 봅시다. 이거 보면은 무슨 일부러 화보 사진 찍기 위해서 차려입고 나온 것처럼 보이죠. 이때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한복에다가 머리수건을 쓴다든지 또 이렇게 머리를 닦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 혼인하지 않은 미혼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런 복장으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했을 수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작업복으로서는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뽕나무 잎을 따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잠사라는 것은 여기 실사자를 써놨으니까 아마도 그 누에를 키워서 만들어내는 실, 우리가 비단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잠사는 외국에 많이 수출이 된다. 누에치기는 부녀자들에게 알맞는 좋은 농가 부업이다. 이 누에 키워보셨습니까? 누에를 실제로 본 것도 몇 번 안 되는데 누에치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쪽 지방에서 이 누에를 기르는데 그 누에를 기르는 그 집안에 파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파리가 들어가게 되면 한 마리라도 들어가면 그해 누에 농사를 망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도 그런 거 알고 계십니까? 이제 오른쪽 페이지를 보기로 하죠. 이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농협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 사진이 그것인데 농협을 통해서 농민들이 제각기 만든 농산물이나 수공품을 공동출하한다. 이 공동출하라고 하는 것이 농민들의 그 소득, 그 소득을 높이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그런데 67년에 농협, 그러니까 농업협동조합 이렇게 되겠죠. 여기 사진을 보면은 물건을 쌓아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얼핏 우리가 흔히 주말장터라고 하는 혹은 골목장터, 그 임시로 원래는 상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물건을 팔거나 하는 일이 있죠. 꼭 그거 같다. 그런데 농민은 상인이 아닌 것은 맞지만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이런 것이 반복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글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여 있죠. 그때는 이렇게 썼던 모양입니다. 요즘에 그 영상을 보면은 이렇게 좌우가 바뀌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좀 있는데 이거는 좌우가 바뀐 것이 아니고 그냥 원래 이렇게 써 놓았다. 그렇게 보이죠. 아산군 농협 창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 가운데 있는 사진을 보기로 합시다. 이 가운데 있는 사진을 보면
여기에 여성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옷을 멋지게 입고 있다.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설명을 보면 농촌 지도원들이 영농법의 개선, 농촌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아마도 이 여성이 농촌 지도원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듣고 있고. 그런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주부인지 학생인지 차림새가 그 학생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린아이의 옷처럼 보이는 옷이 이렇게 걸려있고 그런 것을 봐서 아마도 농촌 생활 향상을 위한 농촌 지도원일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농법 개선을 가르칠 사람처럼은 보이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그 사진은 사람들이 다 그 지게를 지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지게가 아마 그렇게 오래전은 아닌데 서울에서도 가끔 볼 수는 있었죠. 어째서 이것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게하고는 좀 형태가 달랐는데 지게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협동작업을 하고 돌아가는 농민들의 행렬. 그래서 이 지게를 지고서 협동작업을 무엇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 것 같습니까? 지게를 지고 이 지게에 풀을 담아서 날랐을까? 흙을 담아서 날랐을까? 지게로 뭐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이제는 축산과 임업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우유를 생산하는 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소가 있는 풀밭. 우리는 이것을 보면은 대관령 목장 이런 거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아래쪽 사진은 그 전에는 생우유로 밖에 처리가 되지 못했던 우유가 이제는 현대화된 가공 공장에서 분유, 연유로 가공 처리돼서 이제 국산품으로 수입으로만 했었는데 국산품으로 대체되어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꾸로 분유를 수입하고 있죠. 아이들 분유도 그렇고 그냥 그 일반 요리를 하는 그런 분유도 그렇고 수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연유는 참 맛있죠. 연유는 달아서 좋기도 하고 과일하고 잘 어울리고 연유는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우유 제품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오른쪽 페이지를 보기로 하죠. 오른쪽 페이지 첫 번째 사진을 보면 그냥 척 봐도 산에 나무가 없죠. 나무가 없어서 이래가지고는 뭐 나무가 없다는 것도 그렇지만 이래가지고는 이게 쉽게 무너지거나 그 토양이 형태를 유지하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여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는 산에 나무가 없고 잘 사는 나라는 숲이 무성하다. 이거 맞는 것 같죠? 지난번에 문재인 씨가 평양 갔을 때 북한의 산에는 나무가 없다. 그래서
이 그 조림사 사업 이것을 문재인 씨가 삼성 보고 이거 하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죠. 참 문재인 씨도 딱합니다. 삼성 보고 5만 가지를 다 하라고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북한의 그 냉면이 시원찮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가서 삼성 보고 냉면 뽑아라 이럴 것 같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돼서 조림 사업을 하는데 아마도 나무도 정부가 이렇게 정해서 했던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밑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탈리아 포플라의 수익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할 때 이태리 포플러 이렇게 말하는 바로 그 나무를 대량으로 심었던 것인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수익성 그랬습니다. 첫째, 다른 나무에 비하여 성장이 매우 빠르다. 수익성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빨리 자라면. 그런데 장점인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이제 문맥을 따져보는 것이죠. 두 번째, 하천이나 제방에 심으면, 제방은 그 뚝 같은 것을 말하죠. 그러면 사방, 치수를 겸한다. 내가 이 그 국어 우리말 어학시험 봐가지고 그래도 차상 이렇게 상도 받고 했는데 이 사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으면 이것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각자 알고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니까 참 좋았습니다. 세 번째, 따로 비료를 주거나 손을 보지 않아도 잘 자라서 곧 용재로 쓰인다. 그러면 그냥 심으면 쑥쑥 자라서 큰 그 목재도 되고 하는 그 큰 쓸모 있는 나무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수익성보다는 장점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밑에 아래쪽에 있는 사진을 봅시다. 나무가 굉장히 크게 자라 있죠. 사진이 시커멓게 돼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무성하게 자란 이탈리아 포플라의 숲에서 아이들이 가축을 먹이며 놀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 아이들이구나. 이 사람이 아이인지 어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요쪽은 아이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아이들이 가축을 먹이면서 놀고 있다고 하는데 가축을 먹이면서 놀 수 있는 경우가 있겠나? 가축을 먹인다. 보통 소가 풀을 뜯게 하면은 되겠죠. 그런데 그동안에 아이가 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은 소를 보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여기서는 아이들이 놀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그림을 보면은 자세히 보면 여기 있는 동물이 얼굴이 긴 것처럼 보입니다. 상당히 긴. 그러면 이런 종류의 동물은 말, 당나귀, 노새 뭐 그런 것이 되겠죠. 얼굴이 길어도 우리 땅에서 자라는 동물이어야 하니까 그러면 좀 키가 작으니까 망아지, 이 망아지에게 풀을 먹게 하면서 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제 수산업입니다. 그냥 보면은 요즘 이런 사진 보면 뭐 생각합니까? 이거 그냥 노젓는 배라든지 아니면 소래포구 같은 데 보면 작은 배가 있는데 이보다는 좀 큰 거 같지 않습니까? 작은 배도. 아무튼 항구나 그런 곳의 풍경이다. 그걸 알 수 있죠. 설명이 과거에는 돛배 혹은 소형 목선으로, 이 목선 하니까 또 그 북측에서 이쪽에 넘어왔던 사람들, 그것과 관련해서 목선이라는 이 단어가 뉴스에 많이 나왔었죠.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소형 목선으로 연해 어업에만 종사했다. 이제 가까운 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어민들이 멀리 공해에 나가서 또 원양어업으로 선진국들과 경쟁해서 외화를 벌고 있다.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배는 멀리 가는 배라고 봐야 하겠죠. 설명 순서상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봅시다. 이것은 대충 봐도 양식장인 것은 알 수 있는데 이게 식품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의 서해, 남해는 천연 기후가 진주조개 양식에 알맞다. 그래서 진주조개를 키우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것은 인공 진주가 아니고 양식 진주, 또 천연 진주가 아닌 양식 진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이 한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형태는 불분명하지만 한천을 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딜 아래쪽에는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태평양, 대서양으로 진출하는 우리 원양어업 출어장 이렇게 되어 있죠. 태평양은 사모아 쪽까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이 인도양에 보면은 인도양, 또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쪽하고 반대쪽 끝하고를 연결해서 거기가 대서양이 되겠죠. 라스팔마스, 다카르, 또 산토 이런 데도 가고, 똑같은 대서양 미국 쪽으로 가보면 포트 오브 스페인 이런 지명도 나오고, 그런데 1967년에 이렇게 멀리 갔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갈치가, 국내 갈치가 많이 안 나오는지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 쪽의 갈치가 상표에 이렇게 붙어 있죠, 원산지가. 그래서 갈치가 부족해서 갔나 했더니 옛날에도 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멀리도 갔다, 그런 것이죠. 이제 기계, 대통령 연두교서에 기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페이지가 들어간다 하는 것도 참 새롭다, 낯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이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쓴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악수를 하고 있는데, 악수라기보다 그 손을 두 손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설명은 악수라고 합니다. 여기 박정희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는 이 인물은 손목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손목시계가 어느 정도
비싼 물건에 속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대중적인 물품이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뚱뚱한 사람은 별로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북한을 보면 김정은이 혼자만 정말 심한 비만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옷의 그 전면을 다 훈장으로 가득 채운 사람들조차 대부분 말랐다. 그런 거하고는 차이가 나죠. 혹시 북한에서는 좋은 것을 김정은이 혼자 다 먹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여기와는 다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아래쪽 사진을 보면은 이제 기계공장이라고 합니다. 쇠를 깎고 다듬어서 재봉틀도 만들고 농기계도 만들고 엔진도 만든다. 이렇게 보면 쇠를 깎아서 만든다 하니까 쇠를 깎는 기술만 있으면 되는가? 지금처럼 그 재료가 좀 안 단단하더라도 그 속에 들어가서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 그런 것보다는 튼튼한 쇠, 그 자체가 센 거였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보면 안전제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썼군요. 좀 다릅니다. 오른쪽 페이지를 보기로 하죠. 여기도 역시 공장 사진이 있는데 그냥 사진으로 봐서는 이것이 무엇을 만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이 공장에서 어선, 배를 만들 것 같지 않은데 하여튼 어선, 트랙터, 기타 농기구를 농기구용 가솔린 엔진을 생산하여 전국에 공급한다. 그러면 이것이 가솔린 엔진이구나.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 사진을 보면은 일관 작업으로 전력계가 생산되고 있다. 이것이 라디오 등과 아울러 해외 9개 나라에 수출된다. 이렇게 아마도 요 작은 이렇게 이게 컨베이어 벨트인지 모르겠는데 작은 이런 물건들이 전력계인 모양입니다. 전력계는 전력을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죠. 전력계가 필요했구나. 뭐 그 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사파를 보면 그 가락동 시장 같은 데 갈 것 같은, 물론 거기도 컨테이너로 가겠지만 느낌상 트럭에 짐을 가득가득 실은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니면 그 북한에 쌀 갖다 준다고 차 갈 때 그때도 이런 그림이 아니었나. 하여튼 그런 사파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석유. 이것은 그렇게 서먹서먹하지 않은 그런 풍경이 되겠죠. 첫 번째는 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통 보면 이게 드럼통 그래가지고 소래포구에 가보면 여기에다가 속에 비닐 깔고 안에다가 뭐 새우젓도 넣어놓고 그렇게 하던데 그거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지 먹는 것을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설명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 드럼통, 정제된 석유는 각지로 수송되어 동력, 연료, 기타 용도에 널리 쓰인다. 이 드럼통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참 특이하죠. 지금은 아무래도 영어 원어 발음에 상당히 가까운 드럼통
사실은 통이 없어도 뜻은 같죠. 그 다음에 아랫사지는 울산 정유공장입니다. 이것이 참 일찍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1963년 3월에 착공해서 이듬해인 64년 4월에 완성이 됐다. 그러면은 1년 남짓 걸렸는데 이 정도라고 한다면 빨리 건설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하루에 35,000바렐의 원유를 처리한다. 지금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 원유 처리 능력이 어느 정도 지금과 차이가 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제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밑에 사진을 먼저 볼까요? 밑에 보면은 거의 그게 그거죠. 이거 보면은 거대한 기름 탱크에 수송되어 온 원유를 담아두거나 정제된 석유를 저장했다가 제때의 수요에 응한다. 이때도 이 수요에 응한다. 이래서 참 어려운 말을 썼는데 이 사가겠다 하면은 그것을 판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좀 자세히 볼 것은 이 사파 부분입니다. 위쪽에 있는 이 위쪽에 석유 부산물의 용도 이것을 보기로 하죠. 이것이 이렇게 그림 형식의 표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석유로 만들 수 있는 석유 부산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많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이 이런 식의 어떤 도표가 있으면은 그것을 구조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찾아보십시오. 이것이 담장이다 하면은 담장이 끊어진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이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석유에서 직접 연결된 직선, 그러니까 토양 계량제, 여기에서 합성 섬유, 이 위쪽 이것이 한 덩어리인 겁니다. 석유하고 직접 연결된. 밑에 것은 석유에서 합성수지 가공을 한 다음에 여기에 연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윗부분과 요 아랫부분은 그 계통이 다르다. 그것을 먼저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석유에서 직접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선을 따라서 여기서부터 읽어보기로 하죠. 합성 섬유, 공업용 비료, 비닐 제품, 도시가스, 비료. 비료가 나왔는데 또 비료가 있다. 다르니까 넣어뒀겠죠. 그러면은 비료와 공업용 비료는 어떻게 다른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알고 있는 분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너마이트, 필름. 이것은 현재는 필름 이렇게 표기를 하죠. 의약품, 비닐론, 농약, 염료. 염료는 염색하는 그런 물질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식초, 프로판가스, 윤활유, 부동액, 화장품. 석유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화장품.
바셀린이 있죠.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이는 그런 것입니다. 도료는 위에 칠해주는 물질 이렇게 보면 되겠죠. 고무 제품 아세데트, 이것은 아세테이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양 계량제, 이런 것들이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석유에서 애초에 부산물이라고 했으니까 어떻든 석유에서 나와서 합성수지 가공을 한 그것을 이렇게 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완구, 장난감, 가정용품, 기계, TV, 라디오, 가구, 건축재료, 전선, 전기줄이 되겠죠. 자동차, 차체. 그 보면 자동차와 관련된 것도 많이 씁니다. 부동액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석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용한 그런 자원이다. 그렇게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석유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나누기로 하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